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과 쥐런이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인류는 지금까지 기계화로 인한 1차 산업혁명, 중화공업 기반의 2차 산업혁명, 정보화 기반의 3차 산업혁명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빅데이터와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4명의 학우분들이 토론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니면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정의나 그런 거를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쪽 학우분부터 먼저 한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을 피부로 제가 처음 느끼게 된 거는 그때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이랑 이제 대국을 하면서 그때 한번 되게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에 이제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가 이제 대신한다. 근데 이제 기존에 하던 일은 되게 물리적이고 인간의 통제를 받아서 하는 거였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계가 이제 스스로 자기를 의사결정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뭔가 좀 생각을 가진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네. 다음 학우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미디어나 이런 데서 4차 산업혁명이랑 기사들을 봤을 때 가장 그냥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일자리들이 사라진다, 기존의 모든 일자리들이 대체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그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을 되게 이제 많이 바꿈으로써 되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 위주로 했기 때문에 되게 제 느낌상으로는 좀 약간 무섭다, 되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도 인간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학우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시간은 딱히 없었는데, 오늘 토론을 계기로 이제 교수님의 영상도 보고 하면서,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작년 대선 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그 정책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막 대두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도 4차 산업혁명 뭔가 말이 어렵게 느껴져서 사실 딱히 이렇게 고민해 볼 그런 생각 없었는데, 이제 교수님 영상을 보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이렇게 흔히 생활에서 접하는 AI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의 일환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한다, 기계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뭔가 일을 처리한다 라는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구나, 이번 기회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학우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까 앞에 계신 학우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알파고랑 대결을 하는 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간이 기계를 다루고 기계를 조종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계의 역습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계가 이제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이 이미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그 대결로서 이미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릴 때 있었던 그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 같은 그런 영화 같은 것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인간이 오히려 기계에게 지배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4명의 학우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기계나 소프트웨어 같은 사물이 인간처럼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 그리고 행동하는 전 과정, 즉 사물이 인간화되고 의식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상과 현실의 세계가 혼합된 제3의 세계의 등장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기술은 AI 로봇 기술입니다. 현재 AI 로봇 기술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인간의 영역을 대체해 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그렇다면 AI 로봇이 인간의 영역에 진입하면서 미래 인간은 어떤 운명을 마주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두 명의 학우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성원 학우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통 뉴스에서도 뭐 뉴스든 서적에서든 AI가 발달되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다 뺏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AI가 어떻게까지 얼마나 발전할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영역을 AI가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뭐 10길 물 쏘고 나가도 한 개의 사람 쏘고 날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사람이라는 게 일종의 함수 몇 개로, 함수가 아무리 많고 연산 몇 개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인간을 100%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인간도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의 노력, 발전 이런 것들은 이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김종훈 학우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AI 로봇이 인간의 영역에 진입하면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인간의 영역을 대부분 AI가 대체하면서 인간이 할 일은 되게 점차 줄어들고 좀 어떻게 보면은 그 AI 이 4차 산업혁명에 편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독재되거나 되게 이제 살기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아디다스 공장만 봐도 이제 100% 자동화가 됐고 이제 다 이제 소비지 생산지가 이제 같이 가면서 이제 개발도상국이 값싼 노동력으로 이제 그 전에는 이점을 봤다면 이제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그 값싼 노동력이라는 강점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것만 봐도 AI 로봇이 인간에게 일자리도 뺏어가고 좀 많은 것을 대체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대부분의 학부들이 기사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회계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그 기사에서 봤듯이 회계사라는 직업이 대체될 거라는 직업 순위 중에서 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였어요. 그리고 수업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그리고 저희 이제 회계사 공부하는 카페에서도 그걸 주제로 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기 4명의 학우분들도 모두 이제 회계사 수험생이신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상관없이. 사실 저희가 AI가 발달이 되면 없어질 직업이 회계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얘기 같긴 한데 이렇게까지 높은 순위로 계속 언급이 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긴 해요. 저희가 일단 수험생이니까 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고 저희는 일단 학문적인 입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대체가 안 돼서 우리의 일자리가 다 보존이 됐으면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본 거는 우리나라에서 따로 이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회계사가 대체 불가능한 직업 2위인가 3위로 기록이 됐거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처음에 그 회계사가 대체 가능한 직업 2위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미국이나 영국처럼 이렇게 영어 문화권에서 나온 말인데 거기에서만 그 어카운턴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그 CPA처럼 전문적으로 가치평가나 이런 식으로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는 그런 게 아니라 경리를 가지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거에서는 그걸 갔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진짜 회계사 우리나라에서 이제 회계법인에서 들어있는 회계사가 하는 게 거의 자문이나 아니면은 가치평가 같이 인간의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나 아니면 일인 기업에서 이게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판단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계가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인간이 지금 하는 것도 판단이고 이제 자문이지 그 회사에 대해서 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런 강요나 아니면 무조건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기계라 하더라도 그렇게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회계사라는 직업이 대체가 되고 AI가 인간의 영역에 침범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영재하고는 그 기사 같은 데서 나온 게 우리가 준비되기 위한 회계사라는 게 아니라 좀 격리를 말하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어디서 봤는데 회계사라는 거는 이게 막 장부를 딱 그냥 정리하고 끝내는 직업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거의 기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근데 그거는 이제 회계 기준이 원칙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칙 기준은 딱 원칙이 하나 정해지고 거기에 대한 무수히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회계사가 4차 산업혁명에서 대체될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 감사 업무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대체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회계 감사 시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제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원리가 알파고처럼 기존에 인간이 해놓은 무수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이 판단 내린 것을 그대로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감사한 무수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기업은 적정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예를 들어서 한 99% 나온다 그러면 그 적정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실무에서도 상당히 그런 데이터를 뽑아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비슷한 유사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오는 데 있어서까지는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고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계사의 업무 자체가 감사 업무에만 치중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자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데이터로부터 할 수 없는 것은 결국에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미래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 이런 것은 결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계사가 가지는 그런 위치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계사가 이제 저희가 다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그 회계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저희가 뭐 딱히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만 하고 있잖아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미래에 AI가 대체하는 그런 환경에서 이런 공부만으로 가능할까요? 준비하는 게? 그래서 뭐가 바뀌지 않을까요? 시험 이런 게? 그래서 그 회계감사 교수님께서도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AI가 이제 문제가 돼도 되니까 이 관련된 그 이제 전산감사 같은 시험 과목을 새로 추가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뭐 살아남으려면 이제 그 이제 AI가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 이제 그 업무 수행하는 것들을 보고 이제 회계사인 인간이 이게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려면 한 뭐 5년 내지 6년 동안 진짜 그 감사 실무를 하면서 이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냥 업무를 하면서 그런 경험치가 쌓여야지 이 4차 산업혁명 AI가 그러니까 회계사 업무를 대신 해줄 때도 그 AI가 해준 업무에 대한 판단을 그 숙달된 그 회계사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판단해야 될 책임 아니면 그런 업무 권한 이런 거는 더 변화되거나 오히려 증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그 한 기존의 회계사가 10개의 뭐 감사 대상 회사만 감사됐다고 하면 이제 AI가 도입되면 네. 이제 50개의 감사 대상 회사를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명의 회계사가 이제 50개의 감사 대상 회사를 AI가 체크한 것들을 이제 검토하면서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게 돼서 업무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회계사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라는 하긴 원래 저희가 뭐 신입 회계사로 들어가거나 하면 자질도 많이 처음에는 시작할 텐데 그런 게 다 대체가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또 인원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만 하고 있어도 되냐라는 문제였잖아요. 네. 근데 뭐 더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뭐 AI가 생기면 그만큼 뭐 저희에게 더 필요한 건 전문성인데 네. 우리가 뭐 AI에게 뒤처지지 않는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뭘 공부해야 하냐 우리가 공부만 하고 있어도 되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AI가 개발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AI가 개발되지 않아도 우리는 뭔가를 더 찾아서 플러스 알파 시키고 더 남들보다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사실상 그게 전문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AI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AI는 그냥 단지 우리를 보조해주는 존재로서 우리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어쨌든 우리에게는 더 좋은 방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원한 부분은 그래도 AI가 주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회계사라는 인간이 더 그 회계 업무에 감사 업무에서는 더 주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 회계사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희 직업의 미래 전망을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기술 변화의 가속화와 인간의 적응 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 변화와 가속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현재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이제 초중고 학교들은 이러한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다니셨고 사교육도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지금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들, 기성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지금 뭐 초중고 다니면서 아니면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러니까 공교육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는 일단 우리나라 공교육을 보면서 공교육이 교육이라는 걸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사교육에 지금 투입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사교육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냥 사교육을 억제시켜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단 수능 같은 경우만 해도 EBS 70%라는 그 문구를 걸고 그 타이틀에 맞게 다른 시험은 아닌데 2월 모의, 9월 모의고사랑 수능 같은 경우도 끝나고 나면 모두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잘 판단을 했고 이 결과가 그 사람들의 이제 대학 성적에 대학교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됐냐 이게 아니라 이 지문과 EBS 지문이 얼마나 맛이 따라왔다, 얼마나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공교육만 해도 대학을 잘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걸 초점을 두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 그 교육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이런 것들은 지금 너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통해서 나중에 너가 살아갈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저는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하는 수업 같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계속 주입을 시키고 이건 이러니까 중요하고 저건 저러니까 중요한데 이제 이런 지문은 어떻게 보면 뭐 쓰레기 지문이다, 안 좋은 지문이다 이런 식으로 다 버리잖아요. 그런 거를 버리니까 진짜로 학생들이 약간 진짜 기계처럼 암기만 하고 주입식으로 암기만 하고 이제 난 이렇게 해서 EBS를 했으니까 대학을 잘 갈 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만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주입식이랑 네. 아니면 입시를 위한 네, 입시를 위한. 저도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 초중고 다녀봤지만
뭔가 내가 나서서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떠먹여주는, 그냥 주는 걸 받는 거에 대한 그런 느낌밖에 못 받았어요. 아마 다 비슷한 세대들이라서 다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예시 같은 거 있고 느낌 같은 거 있나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평가인데 그 평가에 유리하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교육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데려가는 첨단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분위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저성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안전망이 없습니다. 저희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회 자체가 되게 안정지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받는 학생들조차도 안전을 위험을 좀 기피하는 성향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하는 너무 그게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가장 위험 기피적인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바뀌려면 일단 안전망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교육의 어떤 선진화가 이루어져야만이 그런 제대로 된 교육도 좀 잘 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공무원 준비를 많이 네, 하는 것 좀- 같기도 해요. 요즘에는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안 가고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많은 현실이 그런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기존의 교육이 이제 지식을 그냥 수용하는 거라면은 4차 산업혁명 세대에서는 이제 지식을 창조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창조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공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막 그런 걸 뭘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뭐 창조가 중요하다. 근데 되게 이게 창조에 좀 도움이 되나? 막 이런 느낌을 받은 교육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지금 교육이 창조라고 해야 되나? 창의성 이런 거에 도움이 되나? 저는 약간 주입식 교육이 우선 저는 되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뭔가 새로운 걸 창조를 하거나 뭐 가치 판단을 할 때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을 기반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창조를 한다거나 할 때 이제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를 이제 초중고 때 저는 가르친다고 보거든요. 주입식 교육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기본 바탕이 뭐 토대가 돼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창조를 할 때는 뭐 초중고 때는 사실 너무 막연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주어진 그 정보를 습득하게 하고 이제 창조 활동을 하게 하려면 대학교 때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좀 더 그 효과 있는 창조 뭐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반대인데요. 그게 창조랑 창의성 이런 거에서 주입식 교육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창조와 창의성 이런 거에서 굳이 왜 평가라는 항목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질문이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 조기 교육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애들에게서 난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4학년까지 막 2차 방정식도 풀 줄 알고 막 중학교 것도 할 줄 안다. 그래 넌 우수 학생이다 라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 인터넷 강의 옛날에 그 유명한 강사 중에 섭자로라는 강사가 있었거든요. 그 강사가 지금 교육이 문제가 된다고 말을 하면서 말한 게 이 쌓기 나무나 아니면은 이게 몇 개인지 하는 거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라고 이제 애들이 생각하고 그걸로 이제 한 5분을 고민하고 이런 걸 지금 주입식 교육은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수능이나 다른 건 다 시간 내로 타임어택을 하고 평가를 하니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딱 진짜로 지금 수능 형식처럼 1번부터 30번까지의 그 문제들을 풀고 진짜 딱 대학을 위한 교육, 그 입시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런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평가에 의한 창의성을 억지로 이제 주입을 시키면은
나중에 진정한 창의성이 발휘가 안 된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그 말에 되게 동의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걔네가 하나하나 이제 어릴 때 사고가 그렇게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앞으로 미래에 오히려 20살 때 그 이후부터 이제 내가 지금까지 고민한 걸 토대로 평가를 받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때부터 평가를 받으면은 오히려 더 잘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두 분 말씀 다 동의하고 뭐 사회안전망 말씀도 너무 좋았고 사실상 뭐 얘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주입식 교육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주입식 교육이 결국 본인이 아는 게 있어야 창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바탕이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 무조건 나쁘다보단 어느 정도의 주입식 교육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사실 그리고 뭐 창의력이 물론 중요하고 앞으로 창의력이 더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 말은 곧 평가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2차 방정식 잘해, 뭐 3차 방정식 미분도 할 줄 알아라는 거는 결국 2차 방정식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실 우리가 회계학에서 얘기한 CVP 분석을 얘기해도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장사를 할 때 얼마를 해야 우리가 남겨먹지? 라는 게 결국 CVP 분석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실 CVP 분석이 녹아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CVP 분석도 다들 아시겠지만 1차 방정식이잖아요, 단순한. 근데 그 1차 방정식이 사실은 그냥 우리 실생활에 녹아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2차 방정식이다. 이걸 시험을 본다. 하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게 평가가 잘못되었고 사실 평가라는 게 우리가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교육이 스킬 위주로 이건 쳐내야 돼. 이 문장에 들어가면 이건 잘못된 거야라는 식으로 생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가 외운 것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결국 주입식 교육이 나빠 보이게 되고 그런 게 아닌가. 뭐 시험이 우리가 주입된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방식의 평가가 된다면 주입식 교육이 전혀 나쁘게 보일 게 없거든요. 뭐 우리가 다들 같은 얘기를 결국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평가가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수능이라는 평가가 시간 정해졌고 문제만 풀어라는 게 결국 EBS에서 외운 문제 갖다 풀고 뭐 스킬 적용해서 문제 풀고 뭐 두 갈씩이네, 네 갈씩이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뭐 빈칸 넣기 하려면 어디 뭐 빈칸 뒤로 보는다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너무 평가가 우리 앞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회 안정만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평가가 그렇다 보니까 초중고에서 이제 학교 수업하는 것도 그 수업 분위기나 선생님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도 모두 평가에 그러니까 수능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그냥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막 그 뭐지 영어 문법 맑다고 아니면 뭐 수학 공식 맑다고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맑다서 그냥 그 공식만 딱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엄청 많잖아요. 초중고 다니다 보면.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교육 방식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G러닝이라는 교육 시스템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간단히 G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게임의 요소와 교육의 요소가 결합된 교육 방식입니다.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게임은 저희가 공부 외적인 시간에 스트레스 풀려고 PC방이나 집에서 컴퓨터로 하는 게임을 말하는 거고 교육은 당연히 그냥 그 평소에 초중고 시간에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말했는데 이 두 개의 요소를 결합했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괴리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 솔직히 G러닝이 옛날부터 도입은 됐다고 기사를 많이 봤는데 솔직히 지금 대학 와서도 G러닝을 제대로 사용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게임을 하면서 뭐 수업을 받던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G러닝이라는 게 현재 교육 시스템의 대안적인 방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이 시스템이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 증명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G러닝이
4차 산업혁명의 효과적인 교육 방식일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 그리고 입시 시스템, 평가, 아까 우리가 주되게 말했던 평가 시스템 이런 거, 그리고 교육계에서 스며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고, 그리고 장점이나 단점 같은 걸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G러닝이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발달하지 못했다라는 게 어떤 한계가 있어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어떤 한계를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면 진정 학습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든지 학생들의 흥미를 가져오지 못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개발에 대한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 저는 이제 교수님의 영상에 나오는 G러닝을 보면서 뭐 두 가지 정도 떠올랐는데 하나는 한컴 타자 연습을 보면은 게임하는 네, 거죠. 광물 캐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타자 연습을 게임이죠. 게임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워낙 옛날 게임 퀴즈 근데 퀴즈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G러닝으로 발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근본일 수 있잖아요. OX 퀴즈라든지 뭐 답안을 적어서 빨리 답안을 맞추는 거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당시에 퀴즈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족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타자 빨리치기 게임이 돼버렸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뭐 3, 4학년 때 보면은 영어 과목에 대한 공부를 CD로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오노 도트데 뭐 이런 노래 하면서 CD로 그냥 CD 넣어서 뭐 애니메이션 보면서 하는 그런 식의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분명히 게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컴퓨터에 대해서 환장을 하던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재밌어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결국 공부는 공부가 아닌가. G러닝도 결국은 교육의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점점 자라가면서 어찌됐든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상에 있는 초등학생 친구들은 뭘 해도 재밌을 친구들이에요. 그 나이 때 친구들이랑 같이 뭘 해도 재밌을 친구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G러닝이 가능해지려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까지 모두 다 가능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뭐 그래서 제 생각에는 G러닝이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 한계는 뭐 우리가 현재 가고 있는 그런 교육의 방향에 어떤 한 부가적인 요소로 정도밖에 도움 줄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생각해보면 그런 걸 시켰던 것 같아요. 영어 시간에 컴퓨터실에서 이렇게 영어 보고 근데 맨날 보면 다 사람들이 영어 그 프로그램 안 하고 있고 다 그냥 스타크래프트 있고 그래서 게임만 하고 별로 흥미를 그게 그 시스템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게임 딴 짓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직 너무 옛날이라서 초기 단계여서 그런지 근데 G러닝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그런 사례는 사실 역사 게임이거든요. 거상도 뭐 진삼국무쌍이라든지 뭐 그런 천년의 역사 뭐 그런 게임도 우리나라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것들 보면 뭐 광개토대왕이라든지 뭐 진흥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진삼국무쌍 보면은 뭐 중국의 삼국시대라든지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들에 대해서 익힐 수 있고요. 물론 그게 진짜 역사 공부하는 차이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역사에 흥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역사 공부를 시작하고 하는 그 보조적인 역할로서의 G러닝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지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G러닝이 핵심적인 요인이다. 우리가 교육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대상으로서의 G러닝은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것도 사회 분위기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은 게임에 대해 되게 부정적이시잖아요. PC방 가면 맨날 혼내시고 그런 일단 사회적 분위기부터가 저도 일단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옛날에도 문제였지만 지금도 엄청 양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약간 그리고 정부에서도 게임 규제를 많이 하려는 것 같고 그런 사회 분위기를 보려면은
게임을 교육과 연관시켜서 한다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도 G러닝이라는 게 아까 박성원 학우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흥미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쌓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이상의 것을 창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게임이 이제 애들이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 컴퓨터가 가기 전에는 저희가 책을 읽을 때 만화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역사 공부도 옛날에 맹꽁이 소담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저는 그 책으로 역사를 공부를 처음 시작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고려부터 조선까지의 역사를 거의 다 공부를 하고 그 기초를 토대로 나중에 흥미가 생겨서 다른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전 세계에 있는 이것저것 상식 같은 것들을 알 수는 있는데 그 책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지식을 담는 한계가 있고 게임도 그 게임이 만약에 G러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게임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그 안에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 많은 지식을 담아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게임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영상 학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담을 수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딱 정말 흥미를 이끌고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 정도로만 기능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아이들이나 아니면 또 초중고나 학생들이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힘든데 그런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네.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학우분들도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딱 다 똑같은 느낌으로 비슷하게 그냥 딱 정말 기초적인 지식밖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G러닝이 그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 동영상에서도 교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예시를 드는데 이제 뭐 경제 사회문화, 네. 경제 이제 뭐 경제혁명을 가르치실 때 우리 학교 한국 학생들이 나오는데 그 게임이 아마 제가 보실 때 제가 해봤던 건 군주라는 게임인데 그게 그냥 사고 팔기 기능 그냥 딱 이것만 혹시 어떤 게임인지 말씀해 군주? 그 어떤 아, 식으로 돌아가는 그냥 그냥 모든 그냥 롤플레잉 게임처럼 똑같이 네. 그냥 물건 사고 파는 아, 그냥 딱 수요와 공급 그 느낌만 알려주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딱 그것만 알려주고 그냥 끝이거든요. 아. 뭐 더 이상 뭐 배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진짜 흥미 유발 그냥 딱 한 가지 그거 외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혹시 교육적 목적으로 이렇게 딱 프로그램 해서 하면은 뭔가 교육적 목적도 증진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죠. 저희가 네. 뭐 G러닝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G러닝 자체를 뭐 평가하는 그러니까 네. G러닝 뭐 여러 캐릭터가 상점에 가서 물건 팔렸는데 2천 원 주시 풀어야지 팔리고 이런 거 재밌어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사실상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에서 효과적인 교육 방식이 될 것 같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은 창의적인 요인을 네. 기계는 그 창의력을 구현하는 역할을 네,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그 창의력을 키우는데 G러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네. 생각을 보면 사실 가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구현하는 건 그 다음 문제지만 만약에 생각이 까먹었네요. 편해야죠. G러닝이 게임을 뭐 이런 수요와 공급의 논리 그거는 지금 많이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피파 온라인에 뭐 선수를 사고 파는 거라든지 선수 수요가 올라가면은 시세가 놀랍게 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만 봐도 수요 공급에 대한 것들은 이미 많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창의력이라는 것을 구현하는 게임을 만들려면 아마 흔히 게임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세계 뒤 스토리들이 바뀌는 그런 게임들이 현재 구현된 것들이 있긴 해요. 자유도. 네, 자유도가 높은 게임들, 오픈월드 게임 이렇게 와서 누굴 만나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게임 캐릭터의 성장이라든지 앞 이야기들이 많이 바뀌는 것들 이제 그런 요소들을 활용하면 창의력을 키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꽤 역할을 할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긴 해요. 사실상 뭐 문명이라는 것도 사실 뭐 비슷하지 않나요? 뭐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 뭐 그런 요인들을 좀 활용을 한다면 G러닝이 창의력을 개발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있지는 않을까. 네, 저도 저 박성환 학부님의 의견을 좀 보태자면 일단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사회가 되게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가 되게 크거든요. 안전망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데 있어서 게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뭐냐면 게임에서는 실패가 용인되기 때문이죠. 네. 예를 들어 서브너텍에서 내가 죽어도 다시 한번 이제 본인이 한 몇 초 되지만 그런 데 있어서 게임은 분명히 실패를 할 수 있다. 근데 창의력 자체는 실패를 통해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양하게 아까 얘기했던 오픈월드 게임 같은 경우에서도 다양하게 내가 해보고 특히 그 과정에서 지식을 주입식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식을 스스로 창출하는 지식을 스스로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다양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실패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실패를 하고서 느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부담은 없고 실패에 대한 부담은 없고 그렇다면은 되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그 뭐지 대학교 수업 중에 모의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솔직히 실제로 주식을 하려면은 와 이거 막 계속 이것만 보고 있어야 되고 너무 무섭잖아요. 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 수업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자본을 사이버머니를 주는데 그 주식 주가가 변동되고 그런 걸 실제 주식 시장에서 그 결과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전 그걸 전 주식을 아예 몰랐었는데 그거 하면서 약간 게임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재밌기도 했고. 근데 이제 물론 주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산 주식이 막 이렇게 돼도 물론 기분은 나쁜데 내 돈이 까인 건 아니 내 돈이 손실 난 건 아니니까 이제 되게 그래도 얻는 게 많았어요. 내가 주식 투자를 실제로 해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이게 진짜 딱 가상현실이랑 실제 세계가 딱 혼합된 것 같은 그런 수업이었어요. 이게 만약 제가 생각하는 주식 가상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가상 현실에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돌아가는 거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그게 G러닝의 되게 모험적인 표본?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G러닝은 그래도 결국 교육의 중심으로 될 수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꾸준히 들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 G러닝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면 결국 다른 데서 배우는 지식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론적 배경도 네. 있어야 되고. 네. 근데 그 이론을 또 게임을 배우느냐,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을 또 게임으로 배우느냐. 그건 좀 네,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그 게임을 또 배우기 위한 뭔가 또 다시 또 게임으로 배우냐. 이게 결국 G러닝의 한계가 아닌가 싶거든요. 결국 G러닝은 배운 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모의 투자도 그렇고 실패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그런 도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는 하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현재까지 받아온 이 교육에 대한 이 큰 틀에서는 결국 벗어날 수 없지 않나. 4차 산업혁명이 결국 우리가 배워왔던 그 과정을 통째로 드러내서 뭔가를 막 혁신적인 뭔가를 필요로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꾸준히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모의 투자를 할 때도 선물 옵션 투자를 할 때도 그냥 우리가 뭐 풋옵션, 콜옵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모의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또 그런 게 쉬운 개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물 옵션 이제 그런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 그거를 제대로 활용할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데 또 그 콜옵션, 풀옵션 그런 개념을 배우자고 또 게임을 그렇죠. 만들기 좀 그렇죠 한계가 있죠. 그래도 그러면은 G러닝이 주가 될 수는 없지만 서가적일 수 있죠. 그렇죠. 뭔가 그런 이론적 배경들을 접목시켜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경제라는 과목을 배워서 이론적 배경을 배워서 거상이란 게임처럼 이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약간 의문이라고 하기는 뭐 약간 우려를 표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G러닝이라는 게 게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나 이렇게 목적을 이루는 건데 그게 주객이 바뀌어서 게임이 목적이 돼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게임을 하면서 교육적 효과를 얻고 다른 거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상 그 G러닝을 하다 보니까 흥미를 가진 게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그게 가장 위험하고 중독.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오히려 가만히 주입식 교육이나 지금같이 있었으면은 그냥 지금 같은 평가 방식이나 아니면 지금 같은 교육 방식에서는 적어도 이 방식을 통해 게임 중독에 걸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가진 않고 이제 그 상태로 가만히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게임을 통해서 가만히 0은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거를 마이너스로 더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우려됩니다. 이 교육 현실에 중독되는 것도 이상한 사람이겠죠. 근데 게임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 이제는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은 약간 그렇죠. 이상한 네. 상황이잖아요. 게임 안 해? 진짜 어떻게 게임을 안 해? 약간 이런 상황이 이런 시대가 되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뭐 지금 더 효과적인 현재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잠깐 생각해봤는데 예를 들면 고등학교 경제 선생님께서 야 너희 뭐 피파 온라인 선수 시세 오른 거 봤어? 그거 다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한 거야. 이런 식으로 수업 자료로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해주신다면 흥미가 네. 높아지겠죠. 그 자체가 뭐 G러닝이 어떤 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사실상 뭐 예를 들면 서든어택 말씀하셨으니까 야 왼쪽 오른 정면에서 보고 있는데 네가 정면으로 들어가니까 죽었지. 그럴 때는 오른쪽 구멍으로 돌아갔어야지. 그런 전술적인 예를 들면 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식의 어떤 한 교육의 한 자료로서 역할을 현 시대에 이렇게 인기 있는 게임들이 그런 한 교육의 한 요소로 접목이 된다면 훨씬 뭐 학생들이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좀 이미 주입되는 개념들이잖아요. 게임 속에서 배운 것들은 게임을 잘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적인 요인들로 잘 분석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주입식 우리가 외워라, 앞글자 따서 외워라 뭐 이런 것들 단순히 계산으로만 들어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덜 주입적으로 학생들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일단 중고등학교 때 저희 그런 게 있었잖아요. 수행평가라고. 수행평가도 이제 어떤 레포트나 어떤 뭐 기술과정 시간에는 뭐 만들어서 결과물을 보여주잖아요. 저는 생각한 게 이제 사회 시간이나 이럴 때 심시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심시티 같이 그것도 이제 도시를 아예 맨 땅에서부터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거를 교육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수행평가라는 그런 것처럼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 심시티라는 게임 안에서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어떻게 그리고 그 과정을 또 레포트로 쓰기도 하고 그게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주된 거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도시를 세워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평가 과정이 한 애들도 더 이제 또 초등 이제 어린 애들이 또 경쟁심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게임이 되게 부정적이라는 거죠. 저는 4차 산업혁명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제 우리가 이미 아까 회계사 얘기에서 나왔듯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이미 쌓여져 있는 인간의 문명의 지식이 이제 그게 이제 기계가 완전히 대체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는 거죠. 이미 인간이 내렸던 판단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기계가 하지만 이제 내릴 판단들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게임이 과연 그런 내릴 판단들에 대해서 효과적인가 그리고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를 했을 때 교육 자체가 저는 앞으로 우리가 내려야 하는 판단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본다면 게임이 아까 보조적 수준에 머물러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주된 수단으로 가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토론을 진행하면서 제가 방금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왜냐면은 게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게임 자체에서 기초적인 지식들을 배우긴 힘들지만 과연 그 기초적인 지식을 배워야 될 필요성이 이제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기초적인 지식들조차도 필요 없는 사회가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라면 그렇다면 그거를 배우는 건 되게 비효과적인 걸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사회에 적응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느낌적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직감 이런 것들로 무언가를 하는 능력에 있어서 배우기에는 게임 자체가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주된 이제 게임이 주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론을 배우기에는 뭔가 아까 그런 말씀이죠. 이론은 어차피 4차 산업혁명에서 쉽게 그러니까 다 이미 다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뭔가 이미 밝혀진 이론 같은 것들을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이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론들을 이미 다 활용하고 있고 인간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기계가 하는 일과 똑같다면은 굳이 그거를 배울 필요조차도 없다면 그러면은 굳이 그걸 배워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무언가를 배워야 되긴 할 텐데 그게 창의력이라면 게임 자체가 되게 효과적이고 그게 주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발전할지 그거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본 이론이 필요가 없이 이제 기본 이론은 이미 다 안다라는 점이잖아요. 다른 모든 기계적인 그런 요인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은 이미 기계가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실 수도 있고요. 근데 기초적인 부분들을 기계가 이미 다 하고 있다면 인간은 창의력이라는 거에 대해서만 G러닝을 통해서 배운다면 그 G러닝을 통해서 내 창의력의 생각을 다시 표현하려면 그 이론이 필요한 거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그건 다시 기계가 해준다. 그런 거 아직 좋겠네요. 그래도 인간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 기준 그렇죠. 자체는 좋아야 되는데 네. 어떤 거에 더 기준을 했을 때 기준. 과연 어느 쪽에 더 손을 들어줄지는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발전하는지에 따라 달린 것 같다. 결국 발전하면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결국 다 개발하는데 성공하면 사실 이런 논의 자체가 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재밌는데 공부도 되는 게임이 개발된다. 사실 이런 논의가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뭐 개발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하는 논의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창의성이라는 게 뭐 맨땅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바탕이 필요한 사실상 기본 바탕이 없는 창의성이 아니라 상상이거든요. 그렇죠. 기본 근간이 없는 상상적인 결과물만 내놓는다면 사실상 우리가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재밌는 게임을 개발한다 상상이거든요. 바탕이 되는 게임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현실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이미 나왔겠죠. 근데 못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이런 모든 이상적인 게임이 G러닝이 결국 상상일 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국 창의성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느 정도의 암기는 피할 수 없는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결국 듭니다. 제 생각에도 인간이 아무 이론 없이 그냥 모든 것을 인공지능에게 맡긴다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느 정도의 뭔가 알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창의성을 키워야 기계한테 소위 말해서 먹히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G러닝이라는 게 인공지능이랑 정보화 기술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혹시 기술적 한계는 없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술적 한계 많죠. 그쵸. 일단 저도 영상에서 본 게 시차. 이제 다른 외국이랑 우리나라랑 거기 영상에서 보니까 외국 학교 학생이랑 우리나라 학교 학생이랑 같이 게임을 하는데 시차가 완전 다르잖아요. 반대잖아요, 거의. 그래서 시차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기나가 다를 수 있느냐. 이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속도도 다르고 네.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른데 그 방식과 속도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또 게임이라는 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같이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다대다 그럼 다대 1대다 뭐 이렇게 방식이 많은데 그 방식 모든 방식을 이제 다 프로그래밍 짜서 개인에게 맞춤화 돼야지 의미가 있지
이게 획일화된 방식으로 해놓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의 교육 방식하고 그냥 표현하는 것만 다른 거지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VR을 사용하는 건 어떠세요? VR은 사용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죠. 제 생각에 아예 VR에 사용하면 학교를 갈 필요도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딱 한 저번 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모 대학교의 그 시각 디자인 그 졸업 전시회를 갔었는데 저 굉장히 충격받은 게 그냥 일반 학부 대학생이 VR 관련된 작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진짜 체험을 해봤는데 이게 학부생 수준, 그러니까 학부생이 만든 건데도 자유도도 굉장히 높고 직접 쓰고 이제 제가 이제 손으로 이제 클릭을 하면서 하는 건데 굉장히 구현이 많이 되는 걸 보고 개인 학생이 만드는데 이 정도 퀄리티면 이제 뭐 기업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국가나 투자를 크게 한다면 이제 뭐 만들고 싶다면야 뭐 어느 뭘로든지 VR을 다 구현할 수는 충분히 그래서 원하는 게 있으면 G러닝이 개발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수익성이 있느냐가 아닐까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제일 문제겠죠.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의 목적이 가장 큰데 네. 공공의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수익성이 있을 수 있냐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 G러닝이 발달하려면 기업들이 이거 가지고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어야지만이 만들려고 달려들 테고 근데 교육이라는 건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도 해선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수익성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느냐가 발달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G러닝에서 사용되는 기기들이 고가랑 뭐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개인이 준비하기는 너무 힘들죠. 또 다양한 소득계층 학교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걸 다 지원해 줘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또 기업 입장에서 수익성이 안 나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정부가 맡아서 개발하기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좀 클 거고요. 예산이 네. 그 정부가 맡아서 개발을 한다.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죠. 정부가 얼마만큼 많은 돈을 줄 수 있느냐. 정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100%의 사업이잖아요. 정부가 맡아서 한다는 건.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닐까 먼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게 구현만 잘 돼서 만약 이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효과가 있는 G러닝을 개발한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아마 1990년대쯤에 이제 뭐 정보화 산업 뭐 해서 그때 당시도 컴퓨터 굉장히 비쌌는데 국가에서 좀 안 되면 컴퓨터 지원도 다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만약에 나중에 효과성도 뭐 기업에서 개발해서 효과성이 입증이 되거나 하면 이제 국가에서 장비나 뭐 이제 기초적인 것들은 다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효과성만 있다면 뭐 실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그건 정부의 의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가 마음 먹고 해야 이게 상업이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공교육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중앙대학교만 봐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G러닝을 구현할 만큼 강의실 환경이 그 정도 최첨단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냥 대학만 해도 이런데 일반 초중고 학교들은 더 그렇게 뭔가 적지 않을까. 사실 G러닝은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힐 것 그쵸. 같아요. 교사들 하면 이 G러닝 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업체들 하면 뭐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개발사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교사들의 반대가 제일 크겠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G러닝이 실행이 되면 교사들 역할이 없다잖아요. 말 그대로 멘토 역할만 한다는데 멘토 역할을 하면 굳이 교사라는 직업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뭐 단지 그 게임을 조금 더 통달한 사람이 멘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교사 분들이 반대가 가장 심하고
이런 이해관계들이 너무 많이 얽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것도 그렇고 학부모들의 좀 걱정이 그런 많겠죠. 게 있겠죠. 게임이라는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쥐러닝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해봤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쥐러닝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해봤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쥐러닝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한 분씩만, 그러니까 정리식으로 한 번씩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서장훈부터. 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네. 이제 지금의 우리가 저성장으로 가고 있고 안전망은 잘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래도 뭔가 새로운 교육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런데 이제 그런 환경 자체에서 새로운 창의력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새로운 창의력을 먼저 좀 개발시키는 데 쥐러닝이 효과적일 것이냐 하는데 의문도 많고 한계도 많겠지만 이제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가 성공하는 걸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성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훈 또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뭐 저희가 거부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그 공교육 또는 뭐 대학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것이 이제 쥐러닝으로 만약 가능이 된다면 뭐 이제 대응해서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상훈 저는 4차 산업혁명은 막을 수가 없는 흐름인 것 같고요. 네. G러닝은 물론 상상하면 행복하지만 아직은 갈 곳이 먼 이해관계가 그렇죠.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분위기 저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시행될 것이 아니라 시행되고 있고 이미 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또는 이제 저희 모두가 그 흐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그 G러닝이라는 그 흐름 안에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이 게임이라는 것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되고 앞으로 지금까지 아까 교육이나 이런 거에서 다 말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현재 인류가 다시 한번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물결에 대응하고 준비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이런 현실에서 도태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서장훈하고 김종훈하고 박상훈하고 박명진하고에게 감사 인사드리고 4차 산업혁명과 G러닝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